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테이트 후 오늘 8번째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 사실 시청자분들 반응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역시 기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정말 참 기자다 뭐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시청자들 뭐 독자들은 기자의 글자나 목소리를 믿지 않는다. 오로지 기자의 땀만을 믿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겠구나.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응하셨던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각종 후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배민 해봤다, 뭐 쿠팡 해봤다, 뭐 해봤다 하는데 대체로 이거 하면은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어라고 약간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희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미미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유튜버가 올린 것과는 좀 다르게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맞아요. 제가 이번에 방송 제작하면서 쿠팡플렉스 유튜브 광고를 좀 봤어요. 근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인쇄업을 하시는 부부가 이제 인쇄일이 다 끊긴 거예요. 행사가 다 취소되니까 홍보물 이런 거 이제 안 만들잖아요. 근데 쿠팡플렉스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플렉스 일을 하면서 그 인상적인 이제 그 광고 멘트가 뭐였냐면은 저녁 반찬이 달라졌다, 애들. 네,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나 뛰어들어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그런 광고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더라고요. 저도 뭐 전화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 방송 나가고 나서 전화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편하게 음식 배달을 시켜서 먹잖아요. 근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느꼈다. 그래서 이게 기자가 하루 이틀 일해가지고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했던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자화자찬이지만 기자들은 정말 고생했죠. 일주일 일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그 각가지 그 상황들이 다. 그 라이더 유니언의 박정훈 위원장 페북 글도 보면은 정말 라이더들끼리 낄낄대면서 단톡방에서 웃으면서 봤던 현장 에피소드들 정말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 담겨있더라. 그 내용이 있죠. 저희가 방송에서는 다 뭐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렸고 뭐 단지 뭐 영상 힘이 대단했다라고 말한 박 위원장의 얘기만 했는데 박 위원장이 여기서는 자기들이 평소에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방송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해줬는데 대한민국에서 왜 로봇 배달이 안 되는지 보여주는 복잡한 이 배달지 설정 문제. 또 이거 너무 와닿습니다. 라이더들이 대학교 배달을 싫어하는 이유. 이대와 서강대. 고생했죠. 그리고 열받는 알고리즘의 통제. 어쩌지를 못하는. 그리고 이게 뭐 수근 씨 얘기 같은데 집에 없는 손님. 그때 70분 없었죠. 걸린다고 해서 어쩌죠 했는데 그런 문제. 신호 위반, 사고 위험, 시시각각 바뀌는 배달료 같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골고루 담겼다. 여기에 하나 더. 기자들이 힘들어질수록 혼잣말이 늘고 얼굴에 영혼도 없어지던데 너무 웃겼다. 그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웃을 만한 얘기들은 아닌데요, 사실 현장에서. 자,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오토바이 타면 편하게 일할 걸 왜 자전거 타서 개고생이냐 뭐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오토바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날 저는 집에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간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봤는데 정말 내가 댓글을 좀 달아야 되나. 저 실제 뛴 기자인데 오토바이를 안 탄 이유는요, 자전거를 탄 이유는요 라고 적고 싶어질 정도로 정말 저만 나오면 야 이 자식아 뭐 막 타야지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일단 첫째 안 탄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두 사람 다 안전 문제를 처음에는 고려를 했고요. 이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이 플랫폼 노동이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열려있는 시장, 일반인들 누구나 와서 한번 해봐라. 원할 때 원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가정했을 때 과연 집에 오토바이를 놓고 사는 사람들? 심지어 이제 저는 야 이놈아 전기 자전거라도 타야지 왜 안 타 이놈아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달렸는데 그러면 전기 자전거는 집에 두고 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가정은
뭐 걸어 다니는 거 기본적으로 있지만 자전거 한 대 정도는 집에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네. 결국 전기자전거 빌렸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죠, 자전거로.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우리 계신 김영국 팀장님께서 리얼리티와 진정성을 위해서라면 금토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일은 해야 된다. 다만 전기 자전거로라도 바꿔서라도 해보라고 하셔서 네, 제가 전기 자전거로 바꿨습니다. 근데 결국 비용이 이제 75,000원이니까 예, 하루당 싸네요. 25,000원씩 빠지는 셈이잖아요. 그 킥보드는 좀 더 킥보드는 비쌌나요? 킥보드는 더 비싸죠. 제가 열흘에 14만 원? 열흘에 거의 15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원 정도인데 이제 좀 오랜 기간 빌리다 보니까 좀 이게 단가는 단가가 좀 떨어져. 떨어진 것 같았고. 근데 저는 킥보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저도 자전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전거를 타니까 저는 그런 다른 교통수단을 지는 건 좀. 네, 좀 이용해보죠. 왜냐면 저희가 계속 배달하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자전거가 느끼는 거랑 또 킥보드가 느끼는 게 좀 다를 것처럼 보여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면이 있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예. 킥보드는 그래도 전동이라서 내내 제가 킥보드를 처음에 한다고 할까 이런 후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방송분을 보니까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르막길에는 장서 없더라고요. 아, 킥보드도 못 전기자전거도 못 올라갑니다. 끌고 네. 그 대목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고철 덩어리로 느껴졌어요. 저도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마지막에 달았을 때 네. 이거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더 이제 훨씬 무겁죠. 그 순간부터는 더 큰 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김승훈 기자 방송 보니까 제가 기사로만 봤을 때는 진짜 그 정도까지 몰랐는데 머리를 진짜 세게 부딪혔어요. 쿵 소리가 네. 났어요. 두 번이나. 네, 두 번이나. 방송에도 2번 나왔지만 실제로 안 잡힌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날. 네. 끝나고 이제 어두운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 번 더 부딪혔는데, 같이 이제 촬영 나갔던 선배도 왜 그러냐, 오늘.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저희가 그때가 이제 낮밤 생활 바뀐 지 한 3, 그렇죠. 4일 정도 네. 된 시점이기도 했고, 일은 많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지 하는 그래서 그런 멍한 마음에. 상태에서 사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그게 찍고 나서 그냥 한 10초 정도 가만 앉아 있다가 눈을 처음 떴을 때 옆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되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긴 했어요. 근데 뭐 그것뿐이었어요, 딱. 옆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제가 가서 저 찌었어요라고 하기도 조금 못하고. 아니, 그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김영빈 씨라는 분의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음료 6잔 배달하는데 2잔이 깨진 거예요. 바로 물어보는 게 음료 파손됐죠? 아직 고객 배달 못했죠? 이 얘기부터 물어보잖아요. 아, 저건 좀 심하다 생각되더라고요, 진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고객과의 약속을 더 우선시 하겠죠. 고객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네, 사람 다쳤는데 사람부터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게 네. 당연한 거죠. 아무리 그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동경 기자는 네. 주말에 4시간에 12건 프로모션 도전했어요. 아깝게 네. 실패했더라고요. 2건 모자라서. 2건 모자랐죠. 예. 어땠습니까? 프로모션 뛰어보니까. 기대했던 게 완전히 꺾였다는 게 가장 큰 인상의 무슨 얘기냐면, 강남은 제가 그동안 마포에서 월화수목금 토까지 했을 때마다 마포에서 했을 때마다 강남은 항상 뭐 주문량이 매우 많거나 막 그랬어요. 저희가 마포에서 막 주문량이 별로에다 해도 막 강남은 많은 상태고 그래서 일요일에 사실은 단단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물론 뭐 빠른 시간 내에 계속 배달을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배달이 많은 데를 가면 콜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 해볼만 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가서 완전히 그게 꺾인 거죠. 주문이 정말 없었어요. 그게 아마 프로모션을 보고 강남으로 워낙 라이더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배정되는 주문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 추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 뭐알 수가 없는 메커니즘을 거죠. 결코 알 수가 밝혀주지 없는 거죠. 않아요. 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이후에 저나 김수근 씨나 라이더들 여러 명을 만나면서 이 프로모션과 이 수요 공급의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을 때 모두가 저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된다고 한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지만 의외로 주문이 안 잡히는 게 많다.
네. 이게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주문이 안 잡히는 저희 거다. 방송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자발적 동의라는 이유로 고용관계가 아니라 지시나 감독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알고리즘이 그 자발적 동의를 결국 강제적 동의로 전환시킨다. 이 프로모션 같은 게 이제 그런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포 용산에서 일하다가 강남에서 돈 더 준다고 하면은 그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는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은 강남에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여기 단가 떨어뜨려야 돼. 수요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네. 자발적 동의로 갔지만 사실은 AI한테 조종당한 느낌? 그렇죠. 이게 제가 뭐 주말에는 그렇게 이동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프로모션들이 아주 수시로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뭐 이제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핸드폰을 거의 못 봤는데 프로모션 광고가 30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찬찬히 봤어요. 30개들을 봤는데 온갖 서울 지역에서의 막 그 돌발적인 프로모션들이 많습니다. 네. 저기 뭐 관악 지금 주문 많습니다. 플러스 3,000원. 뭐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지역의 수요 공급들을 맞추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이제 쿠팡이츠 앱에서 그렇게 이제 네. 계속 알림이 뜨는 계속해서 거죠. 알려줍니다. 네. 네. 배민이랑 쿠팡 플렉스도 비슷했어요. 쿠팡 플렉스는 그 저희가 그 택배 단가가 좀 비쌀 때 1,550원, 쌀 때는 1,250원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자를 보니까 한 개당 1,000원씩을 더 주겠다. 그러면은 그 2,200원 정도를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해왔던 그 금액만 그냥 곱해봐도 대략 2배가 되는 거니까. 1,250원에 했잖아요. 네, 1,250원에 했는데 2,250원에 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000원이라는 거를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띄워놓고 그렇게 하고 배민도 뭐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여기 가면은 돈 더 줄게. 그러니까 유도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동안 쌓여있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 몇 시 때에는 강남이 많으니까 이쪽에 사람이 좀 더 투입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거는 당사자가 원해서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네. 원해서. 누가 떠민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해서 간 거다라는 명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타다 논란을 저희가 좀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비슷한 논점이 있는데 좀 더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요. 타다는. 사실 저희가 타다가 온갖 택시업계와 이제 불화를 겪고 논란을 겪으면서 결국 사업을 접었다는 것 자체까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 이후에 12,000명이나 되는 타다 운전기사들이 일시에 일자를 잃었다. 이 사실은 사실 많이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게도 그 많은 노동자가 한 번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전혀 사실은 모르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문제는 전혀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타다가 사업 접고 그 전에 이제 이거 입법 과정이나 여기서는 뭐 쉴 새 없이 뭐 뉴스 나가고 해서 온 국민이 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접은 이후에 그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부분은 언론인 입장에서도 좀 약간 우리 직무유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용 속합 회장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다가 논란이 될 때 사실 그런 논리도 들이댔어요. 이 상생하자. 우리 12,0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있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거 혁신적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냥 접어버리잖아요. 사업을. 12,000명을 그냥 일시에 해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더 짚어볼 부분들이 12,000명의 노동자는 끊임없는 일종의 협상 도구처럼 쓰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라고도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 너희가 책임져라. 법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혁신을 틀어막을 거면 12,000명 국회와 정부가 책임져라. 뭐 물론 뭐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 노동자 12,000명의 이 집합은 그런 도구처럼 쓰여왔다는 게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됐습니다.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일단 뭐 모르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뭐 법이 그렇게 됐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유예 기간 동안 사실 택시업계에 상생 협력금을 내는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든지 협상이 가능했는데 정부가 열어놨는데 그 길을. 그렇죠. 그 길을 열어놨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2,000명이 어떻게든 뭐 다른 일자를 찾든 네. 어떤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됐다 해서 갑자기 딱 끊어버린 거는 그야말로 이건 정말 그 12,000명의 노동자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딱 그 일회용 노동 쓰고 버리는 느낌 강하게 듭니다. 이 사건 보면서. 그리고 타다를 타면서도 저도 타다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타다를 타면서도 그 이제 우리 방송에도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타다를 타면서 야 이거 역시 이게 혁신이 이게 서비스가 이거구나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적나라하게 이게 다 나왔잖아요. 이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이 서비스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건지가 다 오늘 방송에 나간 거죠. 네. 그런 점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장 공격적인 플랫폼 업체라면 아마 쿠팡일 것 같습니다. 쿠팡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쿠팡의 자본이 이 우리나라 자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쿠팡의 대주주가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사람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사. 3조, 4조 원을 거의 퍼붓은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작년에 매출을 7조 원으로 올렸는데 손실이 7천억. 근데 매년 거의 1조씩 손실을 보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네, 저는 취재하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7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얘네 조 단위 손실 내던 데잖아. 이게 벌써 저기 뭐 이걸 조하는 걸 뭐 자릿수라고 하던가요? 그게 박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 모델이 이게 가능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7천억이라고 하는 숫자 물론 이제 뭐 유망한 기업이니까 그만큼 투자도 되고 하겠지만 보통 그 정도면은 한 1, 2년 가면은 보통 회사가 못 견디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뭔가 뭐 그런 걸 계속 고민해보면 결국 그 지분 이 택배 시장이나 이 배송 시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점유율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가를 어떻게든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파이를 일단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 숫자로 드러나는 것 일단 같습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은 뭐 단가 후려치기 가능해지잖아요. 수수료도 음식점 사장님한테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배민 사태가 사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일이었고요. 뭐 제가 쿠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쿠팡이 이 정도 손실을 내면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아마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업계에서 하더라고요. 아마존이 한국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인프라를 다 깔고 진출하기엔 너무 부담이 큰데 쿠팡 같은 데가 온갖 이제 당일 배송망을 이제 많이 갖춰두고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놓으면은 아마존은 그냥 쿠팡을 인수하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럴 때 쿠팡 입장에서는 이 점유율을 높이고 배송망을 구축하는 게 아마존과의 협상에서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는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런 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본 게임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다들 계획이 있는 거겠죠. 다들 계획이 있네요 진짜. 마지막 인터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권호성 교수님, 성신여대 교수님이었죠. 결국 이 혁신이란 건 가짜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을 외부화시키는 거다. 이 외부화라는 건 일회용 노동자들한테 비용을 떠넘기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복지를 사회 전체로 책임져야 되는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것도 하고 원래라면 당연히 자본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비용을 외부화시키니까 그게 바로 혁신적으로 보이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쿠팡이 특히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어떤 기업이 좋다 나쁘다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배민은 산재보험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배달을 하다가 뭐 아까 머리찌 찌었던 그런 사건이 배민을 하는 과정에서 났으면 저는 그래도 협상할 수 있는 창구가 있거든요. 거기는 산재보험료도 내고 시간마다 운전자 보험료도 따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다 다쳤어. 뭐 어차피 또 녹화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은 내가 이런 거 다쳤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쿠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와요. 그 넓은 공간에 뭐 사람도 적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산서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거든요. 용역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만 그냥 주고 세금만 3.4% 세금만 떼갈 뿐이지 쿠팡은 그러면 정말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내가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결국 내 책임 범칙금이 나와도 내 책임 이런 결과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저희가 다 질의서를 보냈는데
배달의 민족의 답변서가 좀 더 성의 있고 잘 맞아요. 보냈구나라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거는 방금 나왔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쿠팡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 그리고 아직 그 라이더나 이런 데가 이제 수도권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그쵸, 쿠팡은 그쵸. 배민은 이제 뭐 일부 서울 플러스 지역에도 용인 정도. 어, 지역에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단순 비교가 되게 어렵다라고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던데. 아마도 배달의 민족이 좀 더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될지 좀 경험이 쌓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죠. 이 합병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심사하고. 예. 이게 독점 금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상당히 민감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배민 라이더를 한동안 안 뽑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죠. 네, 이게 네. 저희 지난 어제나 그제, 그러니까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예, 원래 그 동안에는 명목상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육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유로 안 뽑아왔었는데 사실상 이제 더 돈은 주기 싫었던 거겠죠. 왜냐면 커넥터는 근무 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을 열어준 것만 해도 뭔가 조금 바뀌려고 하는 네. 예, 그 이야기를 라이더 유니언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언제 고용이 시작된대요? 그게 지난주 이건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잠깐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은 원래 배민 라이더는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60시간이에요, 60시간. 최대 60시간까지. 네네, 맞습니다. 라이더는. 예. 근데 이거를 뽑지 않고 있어요, 배민이. 네. 근데 왜 안 뽑았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전업처럼 이렇게 하는 라이더들을 계속 뽑으면 나중에 노동자성이 문제가 돼서 노동법 위반으로 걸릴까봐 일부러 안 뽑고 20시간으로 제한하는 알바 개념에 커넥트만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난주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가니까 곧바로 다시 라이더 뽑겠다고 저희 방송 때문에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금요일부터 지난 7월 17일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네. 네. 7월 17일부터 하기로 했고 이거를 뭐 공지까지 한 상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커넥터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라이더를 하시려고 했다가 진입장벽 때문에 커넥터로 하시고 있는 오토바이로 커넥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대거 들어가게 될 거고, 숫자를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숫자를 비교해 보면 그 라이더는 뽑지 않았기 때문에 2,200명 언저리의 숫자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커넥터는 저희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3만 명이래요. 등록된 커넥터가 3만 등록된 명. 커넥터 3만 명이고 활동을 하는 커넥터는 한 10,000명,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만 봐도 얘네들이 어떤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좀 장악하려고 하는지, 네, 그게 좀 더 여실히 좀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온 교수님, 막 가짜 혁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포드 시스템 도입됐을 때도 그렇고 자본이라는 거는 그 신기술 그리고 기술 혁신 진보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거를 굉장히 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 추구가 정말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산업혁명 때 우리가 봤잖아요. 산업혁명 때 우리 역사책에서 본 거, 그리고 포드 시스템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실제로 그러면 그런 기술과 진보 속에서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됐을 때 노동자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도 세상이 기술이 되고 그 가짜 혁신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혁신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그 삶은 어땠는가라는 거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자본주의 초기만 해도 무슨 일일 노동시간 제한이나 아동노동 제한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기술의 혁신과 자본에만 맡겨두면 굉장히 야만적인 그렇죠. 착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던 거고 그게 현대 자본주의까지 온 건데 그렇다면 이 문제도 단순히 기술 혁신과 자본의 욕망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법과 제도로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네 사람의 인상의 그 타다 문제가 정부와 소카의 이재용 대표의 대결 구도로만 남아있다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주목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는 사실은 거기에 없었고 12,000명의 삶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혁신을 막아 세우려는 정부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랄까 이런 것들 혹은 그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런 구도 속에서 이 대결로만 봤었는데 그 사이에서 12,000명은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스마트폰 앱, 그것도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지 형태로 일자리를 순식간에 그냥 잃었다는 거. 네. 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더 챙기게 되는 계기가 지금 됐으면 말씀 좋겠습니다. 듣고 나니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약간 21세기판 모던 타임즈 같은 기부정부입니다. 챗바퀴처럼 이렇게 기계 부품처럼 돌아가는 어떤 20세기 초의 노동자 모습이 지금은 스마트폰 앱에 종속된 노동자의 모습으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는 보면 산업혁명이나 뭐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나고 뭐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했잖아요. 스마트폰을 부술 수는 없고. 코드 시스템에서 많은 산재들이 나오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보면 그때와 지금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인력 자체가 줄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배달 시장 같은 경우는 인력 자체는 좀 줄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완전히 쪼개고 또 AI에 의해서 거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발적 동의가 아닌 거의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또 강제된 동의. 네, 강제된 동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좀 짜내는 거죠. 네. 그런 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라이더본 인터뷰에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같이 힘을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져서 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동영 기자는 점심에만 일하고 저는 저녁에만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같이 저 회사에 이거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네. 지난 6월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지선 기자가 만든 그 극우 유튜버들의 황금알 비즈니스 슈퍼챗 문제를 다뤘던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격경사가. 네. 이지선 기자는 다음 주에도 또 출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지금 집값 폭등 문제 들고 나오는데 저도 이 취재 보고를 들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을 받으시겠네요. 상은 이 팀이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저희는 그냥 어디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데 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이건 오늘 금세 또 또 까먹었어. 잊어먹었어. 네. 자,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저희 스트레이트 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